저는 박순희, 올해 72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현수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죠.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 한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현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서울에 집을 마련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서울로 오시면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요.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에게 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울의 복잡한 생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해놨었고 보험금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충분히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 너희들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어린 적 자란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공기는 맑고 사람들은 정겨웠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교회도 나가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아들들도 자주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며 내려와 안부를 확인해 갔습니다. 손주들도 방학 되면 할머니 댁에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어서 괜찮지만 저녁이면 적막함이 밀려왔어요.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1년 반 정도 지냈을 때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분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고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 분이세요? 아,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김철수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인을 암으로 잃고 서울에 있던 집을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남편을 잃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참 신사적이었어요.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슈퍼에서도 만나고 산책하다가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도 같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순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바닷가 산책 어떠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한다는 것이 설레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김철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요리도 잘하셨어요. 가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순희 씨, 이번 주말에 이웃 마을 벚꽃 축제 구경 가실래요? 봄이 되자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벚꽃 축제장에서 함께 걸으며 꽃 구경을 했어요. 김철수 씨는 제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셨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김철수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김철수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연인 관계가 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들에게 김철수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서울에서 내려온 분인데 혼자 사시거든. 어머니, 그게 무슨.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는 당황해했고 둘째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던데요. 현수의 걱정도 이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아들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좋은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결국 큰아들 민수가 내려왔어요. 김철수 씨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큰아들 민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민수에게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부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어머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고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의 진솔한 모습에 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김철수 씨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게 절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둘째 현수도 내려왔어요. 현수는 형보다 더 신중했지만 김철수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거 알지? 김철수 아저씨가 곁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 네, 맞아요.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현수는 김철수 씨와 특히 잘 통했어요. 현수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기투합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현수가 감탄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김철수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경제관념도 확실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느껴져요. 현수의 인정을 받으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로 아들들은 김철수 씨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김철수 씨도 아들들을 친아들처럼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김철수 아저씨와 재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느 날 현수가 물었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좋잖아. 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은 사라졌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 어제 약속했던 식당 이름이 뭐였죠? 어제요? 우리 어제 만났었나요? 아, 그럼 언제였나?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약속이나 대화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어요. 순희 씨, 지난번에 빌려준 책 가져왔어요? 무슨 책이요? 아, 요리책 말이에요. 분명히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제가 언제 책을 빌렸다고 그랬나요? 아, 그랬는데.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닐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는 항상 저보다 기억을 더 정확히 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갑이었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집안을 뒤져봐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이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순희 씨, 혹시 어디 나갔을 때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김철수 씨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부주의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지갑이 침실 서랍에서 나왔어요. 여기 있네. 분명히 서랍은 몇 번이나 뒤졌는데 없었거든요. 이상했지만 내가 제대로 못 찾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아, 휴대폰이 어디 갔지? 이번에도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김철수 씨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철수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치매라니. 생각해보니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많긴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김철수 씨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휴대폰도 침실 서랍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갑이 나왔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는 뒤져봤는데. 점점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귀걸이가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통장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매번 김철수 씨는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순희 씨,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죠. 김철수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정말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소중한 반지였어요. 내 금반지가 어디 갔지? 이번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반지는 항상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순희 씨,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네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표정에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나가서 확인해 보니 김철수 씨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철수 씨가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아, 순희 씨. 깨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혹시 잃어버린 반지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게 말하고 찾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김철수 씨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새벽에 몰래 남의 집 서랍을 뒤진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저는 몰래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작은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며칠 후 김철수 씨가 저녁을 함께 먹고 간 다음날 아침에 카메라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들을 이곳저곳에 숨기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사라졌던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김철수 씨가 숨긴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제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복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믿었던 김철수 씨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런 수법의 사기가 실제로 있더군요. 독거노인에게 접근해서 치매인 것처럼 만든 다음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아들들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특히 현수는 김철수 씨를 정말 신뢰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김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어. 사기꾼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이세요? 요즘 계속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숨기고 다녔어. 어머니, 김철수 아저씨가 어머니 집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수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을 믿어줘. 정말이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내려갈 테니까 병원에 같이 가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도 김철수 씨와 같은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요. 현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더 심했어요. 어머니, 김철수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현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착각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김철수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현수는 오히려 김철수 씨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현수는 완전히 김철수 씨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현수가 제시도, 계속, 편집,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김철수 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현수 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김철수 씨는 여전히 점잖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숨기는 거 다 봤어요. 순희 씨,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세요?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김철수 씨는 태연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어떤 증거죠? 저는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카메라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서랍에 숨겨뒀는데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순희 씨, 괜찮으세요? 뭘 찾고 계신 거예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가 카메라도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순희 씨,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때 현수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김철수 아저씨한테 왜 그러세요? 현수야, 이 사람이 엄마를 속이고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김철수 아저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현수는 완전히 김철수 씨 편이었어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철수 씨가 마치 제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내일 서울 큰 병원에 가봐요. 현수야, 엄마가 정신병자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김철수 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특히 현수는 완전히 김철수 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날 밤 현수는 김철수 씨와 함께 제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상의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자꾸 망상을 하시고. 현수 씨, 저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만약 치매라면 요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니. 저는 옆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어요. 김철수 씨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낸 다음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현수는 정말로 저를 서울대학병원에 데려갔어요.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 현재 계절, 간단한 계산 문제 등등.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지능력도 정상 범위에 있고요. 다행히 의사는 제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아, 그런 증상이 있으시군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우울감은 없으신가요? 스트레스요? 네, 환경 변화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정신과 의사는 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느끼시나요? 해치려 한다기보다는 속이고 있어요. 누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피해망상 증상이 있어 보이네요. 스트레스성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고요. 피해망상이라니.
저는 정상인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정신병자로 보이세요? 정신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현실 인식에 왜곡이 있어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약물 치료까지 권하더군요. 현수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철수 씨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그렇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현수는 다시 김철수 씨와 통화했어요. 아저씨,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 씨가 어머님의 재산 관리를 맡으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는 후견인 제도도 알아보시고요. 후견인 제도까지 나왔어요. 김철수 씨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는 완전히 김철수 씨의 말에 넘어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내려왔어요. 현수가 상황을 설명하니 민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을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혹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사기를 치는 사람은 믿고 저는 사기당할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는 멀쩡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아들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김철수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민수는 둘째와 달랐어요. 겉으로는 김철수 씨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현수나 김철수 씨 몰래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김철수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을 믿어주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카메라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져갔어. 다른 증거는 없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뭔가 증거가 있을 텐데. 아, 내 금반지.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분명해. 금반지요? 응, 내 아버지가 결혼 20주년에 사준 반지. 그걸 그 사람이 가져갔어.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현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현수는 김철수 아저씨를 너무 믿어요. 말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민수가 저를 믿어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뭘 알아냈어? 이름부터가 가짜예요. 김철수라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주민등록상으로 이 동네에 김철수라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도 가짜 임대 계약이에요. 민수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뭐야? 그건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신분을 속이고 있어요. 현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냐? 아직은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거든요. 민수는 신중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그 사람 앞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알겠어. 고마워, 민수야.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민수는 그 후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김철수 씨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뭔데? 그 사람 진짜 이름은 박문수고 전과자예요.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사기꾼이었구나.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어요. 민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박문수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독거 노인에게 접근해서 치매인 것처럼 만든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여러 번 써먹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3명이나 있어요. 모두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에요. 그럼 나도. 네, 4번째 타겟이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현수한테도 이제 말해야겠어요. 네, 이제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민수는 현수를 불러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현수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철수 아저씨가 사기꾼이라고요? 현수야, 증거를 봐. 이름부터 가짜야. 그럴 리가.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현수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도 여기 있어.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속였어. 서류를 본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응,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한 거야. 그제야 현수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거네요. 그래, 어머니가 처음부터 맞았어. 현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하고 김철수 씨를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를 너무 믿었어요. 괜찮아, 현수야.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이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박문수를 처벌할 것인가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민수의 말에 모두 동의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이 어머니 통장이나 인감을 복사한 흔적이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 민수는 은행에 가서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직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인감이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단 통장을 새로 만들고 인감도 바꿔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은행에서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독거노인 대상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상세히 진술했어요. 박문수의 실명과 전과 기록,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네,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일단 용의자를 체포하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님의 금반지와 복사된 통장, 인감 등이 발견되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박문수는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증거도 많이 나왔나요? 네,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도 발견되었고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결국 자백했어요.
독거 노인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박문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문수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특히 현수는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괜찮아, 현수야.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내가 속은 것도 당연해.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무조건 믿을게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내시다니. 엄마도 바보가 아니야. 70년 넘게 산 게 헛되지 않았어.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순희 씨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사기꾼을 혼자서 알아내시다니.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던데 조심해야겠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들이 서울로 오라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나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려요. 혹시 부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나 정신적 문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